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펀드 영업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펀드 영업이죠. 영업의 전반부를 우리가 했고요. 이제 후반부를 또 해야 되는데요. 교재는 7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79페이지부터 122페이지인데 분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잘 정리해서 딱딱딱딱 묶어가지고 그냥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언뜻 보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은데 어지럽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묶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번 장이 이제 그 2장이에요. 영업이 부동산 펀드 영업이 1장도 있고 2장이 있는데 2장의 내용이고요. 2장이 분량이 많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종류 및 특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실 건데 저는 이제 7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실물형, 대출형, 권리형, 증권형, 파생상품형, 준부동산 펀드,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고, 이거는 뭐 그냥 사족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펀드의 종류였습니다. 그 종류가 6가지였죠. 순서는 무시하고, 순서는 뭐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출형, 권리형, 증권형, 파생상품형, 그 다음에 준부동산 펀드, 6가지가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실물형이 중요해요. 실물형이 5종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형, 임대형, 계량형, 개발형, 경공매형 해서 5가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그건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물형 부동산 펀드 중에 5가지 있다고 그랬죠. 매매형이 있고, 임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형이 있고, 계량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경공매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언급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임대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공매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출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언급돼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 매매형까지 포함해서, 매매, 임대, 경공매, 대출형. 요게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같은 거 할 때도 매매, 임대, 경공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의 특성을 공부할 때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대출형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편입니다. 대출형은 일명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단독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금융기법, 대출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어떤 금융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출형 부동산 펀드예요. 그래서 이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일명 PF형 부동산 펀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PF가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꼭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바로 이렇게 쭉 한번 늘어놓고 그리고 나서 자, 1절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매매형, 임대형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차를 여러분들이 전체 체계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공부할 때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해야 되고 더군다나 시험을 위한 공부는 더욱더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른 공부도 물론 체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짧게 그 단기간에 빨리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테스트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빨리. 자, 그 다음에요. 우리 1절에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실물형 부동산 펀드 5종류 있다고 그랬죠. 매매형, 임대형, 개발형, 계량형, 경공매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매매, 임대, 경공매가 중요한데 매매형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결국 뭐냐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획득하는 것, 이걸 이제 수익 모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이 남죠. 그런 차익을 뭐라고 그러죠? 매각 차익이라고 합니다. 또는 매매 차익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자본 이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자본 소득이 됐든 자본 이득이 됐든 매각 차익이 됐든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각 차익에 따른 자본 소득을 목표로 한다 하는 것이 이 매매형 부동산 펀드에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관리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 관리 행위는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방점이 가 있죠.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샀다가 파는 중간에 소극적으로
이 부동산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형 부동산 펀드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요 동네가 선호되어지는 좋은 지역이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부동산에서 뭐니 해도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지역입니다. 즉 위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치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입지에 관련된 전문 서적이 원서 유명한 원서 이름이 로케이션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케이션,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 정도로 위치 또는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각 차익을 획득하려면 결국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인가 아닌가 이걸 봐라 이거죠. 그래서 선호되어지는 지역에 위치하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즉 싸게 사는 건지, 이거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이런 거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제약은 있는지 없는지,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망, 시장 전망이 앞으로 시장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어떤 특정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물건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 분위기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하게 느끼고 내용을 굉장히 생경하게 느끼는 것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결하면서 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죠. 임대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두 번째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은 결국 업무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요 매입한 다음에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이 앤 리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입 임대 방식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 사항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와 공실률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임대료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 임대료가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임대료 수준은 높으면 좋죠. 임대형 부동산 펀드가 결국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건데 임대료가 낮아가지고 싸다, 임대료가 폭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좋죠. 그래서 임대료 수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실률 중요하다 이거죠. 공실률. 그러니까 이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 건물이 임대료는 높게 받았는데 상당수가 공실이야. 임대가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임대가 안 나가는 부분, 즉 공실된 부분만큼의 손실이 그 수익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실률을 봐야 된다. 이 공실률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베이컨시 레이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가격이나 매입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매각 가격과 매각 지연 같은 거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임대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걸 마르고 닳도록 보유하는 게 아니라 적정 시기가 되면 이걸 처분할 거란 말이죠. 처분할 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입할 때 싸게 매입해야 되죠. 이것도 매매형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매각할 때 얼마에 팔까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각할 때 금방 팔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또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죠.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매각 지연이 될지 안 될지, 즉각적으로 매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임대형 부동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죠. 계량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계량을 한다. 여기서 계량은 어떤 거예요? 계량은 뭐 수리하거나 아니면 증축하거나 뭐 개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큰 단위 지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량에 속해 있죠. 계량의 경우에 계량이 어떤 의미다라고 까다롭게 뭘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책은 그냥 뭐 수선하거나 수리하거나 아니면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이게 전부 다 계량이에요. 계량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량을 한 다음에 단순히 매각하거나 임대한 다음에 매각하는 그런 방법의 펀드가 바로 이제 계량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점검 사항을 본다 그러면 수리나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나중에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계량 비용 같은 거 고려하고 매각 차익 같은 거 고려해야 된다. 결국 이것도 결국 가치를 올린 다음에 부동산을 비실비실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인 계량 행위를 한 다음에 나중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매각 차익이 적정하게 보장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를 한번 보죠.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매매형 부동산 펀드하고 사실은 기본적인 이념 또는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결국 뭐야? 싼 부동산을 매입해서 나중에 비싸게 판다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 차익을 획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경공매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싸게 사는데 더 싸게 살려고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매입하는 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매입하는 거죠.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매입하는 거예요. 낙찰을 받아서. 그래서 경락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경매에 참여해서 경공매 입찰에 참여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싸게 매입하는 거죠. 더 싸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충분히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획득해서 그래서 나중에 적정 가치에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가치 투자형 펀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형 펀드 또는 밸류형 펀드다.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놓으시고요. 점검사항은 이 부동산 이 경매라는 게 경공매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의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규모의 적정성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등장을 해요. 테스트에서. 그래서 이 규모의 적정성은 이게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리스크 할 때도 이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규모가요. 너무 커도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규모가. 스케일이요. 너무 커도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규모가 너무 크면 경매를 계속 많이 받아가지고 자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펀드는 되게 규모는 커요.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제대로 운용을 못하면 이 운용하지 못하는 돈이요. 경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남는 돈이 대기 자금이 뭐 정기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운용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지 못하는 쪽으로 돈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운용 자금이 저금리에 투자가 되니까 저금리에 운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떨어뜨려요. 즉 규모가 너무 크면 일정 수준까지 자산을 편입해야 수익이 나오는데 자산을 편입하지 못하고 남는 돈이 있단 말이죠. 이걸 미운용 자금이라고 그래요. 미운용 자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미운용 자금이 결국 운용 자금의 수익률을 까먹어요. 까먹어서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이 저조해진다는 거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용 자금을 우리가 아이들 머니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걸 아이들 머니라고 그래요. 아이들 머니라는 말은 이건 뭐예요? 이게 게으른 돈 이런 뜻이지만 직역하면 게으른 돈이지만 어쨌든 미운용 자금이라는 뜻이죠. 이 미운용 자금이 전체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는 거고 두 번째로 펀드 규모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죠? 몇 개의 경매 부동산에 집중 투자되게 되죠. 돈이 작으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은 덩치가 커요. 부동산 하나가 비싸죠. 주식처럼 한 주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또는 아주 비싸도 뭐 백 몇십만 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건물 하나가 몇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물건당 이게 만약에 펀드 자금이 작으면 몇 개의 부동산만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부동산이 작아져요. 작으면 소수의 부동산에 돈이 한쪽으로 확 몰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분산 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뭐냐면 소수의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집중 투자야말로 굉장히 리스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면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규모가 너무 작으면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규모가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적이고 투명한 펀드 운용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체계적으로 운용을 못하면 문제가 돼 있고 근데 부동산 활동은 이 계량화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금 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고비용 구조고 막 돈이 막 중간에 샌단 말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펀드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 비용이요 고비용 구조입니다. 부동산 펀드는요 수수료나 보수가 비싸요. 다른 펀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운용을 해서 펀드를 잘 운용해서 싸게 경락을 받아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중간에 뭐 보수나 수수료를 떼고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꼭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확인 사항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가 직접 개발 시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상당히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실제로 만들어진 것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시험에서의 비중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전망이라는 게 없겠죠. 우리 교재 개발형 부동산 펀드의 전망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전망, 앞으로 전망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을 보면 되게 전망은 앞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앞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자본시장법상 개발형 부동산 펀드를 부동산 펀드로 인정하면서 투자 비율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과거에는 투자 비율 제한이 있었거든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이라는 법률에서는 요 개발할 때는 개발이 위험하기 때문에 30% 이상 개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을 뒀어요. 개발을 할 때 니들 마음대로 개발하지 마 하면서 제한을 뒀다고요. 근데 이 제한을 두지 않게 됐어요. 자본시장법에서. 여러분들 자본시장법이 나온 게 언제부터예요? 2009년부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부동산 펀드에 개발형 부동산 펀드라는 걸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개발 사업에 얼마 이상 투자하지 마라고 하는 제한을 없앴어요. 그런 걸 두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펀드가 100% 자신의 자산의 100%를 다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부동산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개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많이 개발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냈어요. 우리 교재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상황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바로 실물형 부동산 펀드라는 거예요. 실물형 부동산 펀드 다시 여러분들 자 5가지 외우셔요. 첫 번째 매매형, 임대형, 계량형, 경공매형, 마지막으로 개발형. 그래서 5가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는 거 뭐라 그랬죠? 다음 중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매매형, 2번 뭐 계량형, 3번 뭐 개발형, 4번 대출형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출형이 답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물형 부동산 펀드가 끝났어요.